예, 안녕하십니까. 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3월달 한번 인사드렸었는데요. 예, 오늘은 그 정책자금 R&D를 포함해서 정책자금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 세 가지라는 주제로 오늘 세미나를 할 거고요. 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개발협회 강주 지부장 김성일입니다. 요즘 이제 R&D 저희 협회에서도 R&D 과제들을 좀 많이 성공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대표님들께서도 정책 자금이나 R&D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궁금해 하시는데 쉽게 접근하지는 못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는 꼭 필요한 조건 중에 한 가지 특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특허를 포함해서 어떤 것들을 필수적으로 갖춰야지만이 R&D나 정책자금 수월하게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전략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자금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네, 정부에서 무이자, 무담보로 지원해주는 정부 출연금, 이거를 저희가 R&D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조금, 국고 보조금, 그러니까 이제 무담보 무이자로 그냥 주는 돈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노동부에서 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을 하는 자금 대표적인데, 고용 창출과 유지, 또 안정, 이쪽에 장려금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진공에서 진행을 하는 내일청 공제, 청년 내일청 공제 이런 자금들 이런 것들은 국고에서 그냥 보조를 해주는 상한 의무가 없는 보조금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흔히들 기업 대표님들이나 개인 사업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정책 자금이라고 하면 융자 지원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기업에게 뭐 기술이나 신용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하는 이른바 대출이죠.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이제 중진공이나 소진공 그리고 기보나 신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융자를 지원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걸 상환해야 되는 대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가 크게 정책자금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의미에서 정책자금이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출원해주는 출연 자금을 받아야 된다. 이게 R&D거든요. R&D가 실질적인 기업을 위한 그런 정부 자금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R&D 자금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마다 맞는 자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 정부 부처에서 모든 R&D 자금을 R&D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중기청에서는 뭐 제품 서비스 개발 사업이나 창성 과제 그리고 구매 조건부 과제나 그리고 공정 품질 이런 과제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조건을 뭐 크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템도 불문 그리고 업종 불문해서 조금만 된다면 누구든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쪽으로 눈여겨서 보실만 하고요. 정책 자금의 큰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 자금 기업의 기본 조건이에요. 저는 이 정도라고는 생각하거든요. 정부 자금을 지원 사업을 기본적으로 받겠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성공 조건들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걸 9가지를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대표님 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업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 대표자님 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신용평가나 개인 신용평가에도 대표님 이력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업력이나 경력 그리고 기술력 이런 대표님 이력도 중요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력이죠. 이 제품이 시장성이 있고 진짜 수익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제품력 그리고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기술력입니다. 독점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기술력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기술력을 뒷받침하려면 특허,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이라고 하죠. 기본 조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생산 공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공정 품질, 기술 개발 과제 이런 쪽에서는 그런 과제에서는 생산 공정도 공정의 효율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판매 계획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되고 판촉이나 마케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매출이거든요. 재무제표로 이제 그 부채 비율이나 유동 비율 이런 것들을 얼마나 판매가 많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우량 거래처. 내가 매입해 오는 그 구매처보다도 내가 판매를 하는 판매처의 신용도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여섯 번째가 판매에 관한 부분이고요. 일곱 번째는 두말할 나위는 없습니다. 재무제표, 나의 성적표입니다. 우리 기업의 운영에 대한 성적표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어디든지 빠지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무 건정성은 그 재무제표 안에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그리고 증자나 감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적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은 가려서 잘 안 보이시는데요. 예, 인증과 인정이에요. 그래서 각종 벤처나 연구소 그리고 인증들, 이노비즈 이런 인증이나 인정도 가점 요소가 되더라. 그래서 정부 자금, 정책 자금을 어떻게든 활용을 하겠다 하신다면 이 테두리 안에서는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으실까라고 해서 9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자금 기본 요건 1, 2, 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3월 달에 이제 지적재산권, 즉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드렸고요. 기본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적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적재산권, 발명이나 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 조직이 있느냐. 그래서 연구 조직.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이제 소개해 드렸듯이 재무 상태입니다. 우리 재무제표를 바라보고 부채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또 유동 비율은 얼마나 우량한지 이 세 가지가 기본 요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부 자금을 그 운영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굉장히 더 중요한 조건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1, 2, 3를 꼽으라면 직접재산권과 연구조직 그리고 재무 상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경쟁력 있게 만들어 놓으셔야지 정부 과제에 도전을 해보실 만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특허는 3월 달에 한번 했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들만 다시 리마인드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보시면 특허는요 넘버원이죠. 넘버원 특허 같은 경우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신한은행까지도 또 우리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뭐 국민은행까지도 IP 담보대출 상품을 지금 출시를 했죠. 지난달에도. 그래서 한도는 10억까지 IP 담보대출로 대출해주겠습니다. 신용도가 부족하더라도 또 담보력이 없더라도 IP를 평가해서 그렇게 대출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상품이 나왔거든요. 그게 특허입니다. 그래서 특허는 뭐 말할 나위가 없죠.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래서 특허는 연구소 인정을 받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뭐 지적재산권 작성이나 3년간 개발 과제 쓰는 란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3개년 동안 어떻게 개발을 하겠습니다. 라고 연구소 인정할 때 저희가 명시를 해야 되고요. TCB 기술 신용 평가라고 해서 기술력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TCB 기관이 있어요. 기보를 비롯해서 5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기술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TCB 평가할 때도 기술평가와 신용평가 두 개를 합산을 해가지고 평균 점수를 내놓거든요. 그래서 T1부터 T10까지 그때도 역시 이 기술력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IP 담보대출은 방금 말씀드렸고 특허청에서도 IP 평가 R&D라는 과제가 있어요. 특허청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 산자부든 저희 중기청이든 R&D 과제는 각 부처마다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역시 연구 개발 과제이기 때문에 특허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허 가치평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평가를 해서 가치를 평가를 해가지고 재무구조 개선에 재무제표에 반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허도 역시 가치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노비즈 인증을 받기 위해서도 이제 이노비즈를 기업 혁신형 기업인데 이노비즈 인증을 받기 위해서도 기술력은 필수 항목이 되고요.
그리고 벤처 확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벤처 확인을 받기 위한 거는 기술평가 대출, 즉 중진공을 통한 기술평가 대출을 8천만 원 이상 받았을 때, 그리고 기술평가 보증, 기술 기보를 통해서 8천만 원 이상의 기술평가 보증을 받았을 때 벤처 확인이 가능하죠. 이게 지금 국회에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됐고요. 2019년도에는 뭐 그대로 유지되고 내년에부터 바뀐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렇다면 중진공과 기보를 통한 벤처 확인이 아마 빠질 거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벤처 확인을 받으실 예정이 있으신 기업분들은 특허를 통해서 이런 보증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각종 R&D 과제를 진행하시려면 산업재산권, 즉 특허는 기본이죠. 예, 기본이 되는 거고요. 영업권 보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발명은 아니고요. 특히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식품 제조 회사 같은 경우 CI나 BI를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식품 제조나 판매나 이제 수출 이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그런 제조업체들이 있으시다면 상표권도 역시 미리 추론을 해 두셔야 합니다. 상표권 등록이 돼야지만이 내 영업권을 보호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특허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외에도 더 있겠지만, 특허는 진짜 두말을 할 필요가 없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운영하실 때. 그래서 특허를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특허권의 범위입니다. 효력의 범위. 예, 추론하고 나서 선추론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추론하고 나서 20년간 효력을 저희가 권리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허 발명은 독점적으로, 우리 기업이 독점적으로 실시를 할 수 있는 독점권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특허를 등록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침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요. 형사적으로는 침해죄라는 양별 규정에 처벌이 되기 때문에 특허는 효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허권의 이제 활용 부분에서 본질적 활용과 이제 부수적 활용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본질적 활용은 뭐 이론적인 것 같고요. 부수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거죠. 양도를 통해서 기업 재무 개선을 한다든가, 그리고 기업 보증을 담보로, 이제 기술 보증을 담보로 해서 기관의 융자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신다든가, 특히나 이제 R&D, 우수 조달이나 NEP 인증을 받을 때도 굉장히 특허가 없으면 진행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책 자금에는 특허권은 항상 가점이 있기 때문에 특허의 활용은 굉장히 방안이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허의 이제 부수적인 활용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정책 자금과는 큰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특허는 기업에 왜 중요하냐?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된 특허 가치 평가를 통해서 대표님께서 법인에 양도를 하신다면 소득세 절세 방안도 있더라. 이거는 3월달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시고, 부채 비율 개선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허를 활용해서 부채 비율을 개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자금 기본 요건 중에 재무 비율이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서 부채 비율이 300%가 넘어가면 뭐 우량하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가치 평가가 되어 있는 특허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채 비율을 일정 부분은 개선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그래서 이론적인 걸 말씀드리면, 가령 자산이 20억인 회사고요. 부채가 15억, 그리고 자본이 5억. 이렇게 자본과 부채를 합산한 걸 저희는 자산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자본이 5억이고 부채는 15억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300%가 되는 거죠. 이런 기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특허를 가치평가했더니 5억이라는 거죠. 이 특허를 양도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법인에. 그러면 법인의 5억을 특허권을 양도를 하고, 법인에서 이제 특허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미지급금이 5억으로 잡혀 있겠죠. 이랬을 때 회사의 자산은 25억으로 늘어나는 거죠. 5억을 양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부채는 15억에서
15억에서 양도된 특허 비용을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20억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자본은 변동이 없겠죠. 그러면 이 법인에서는 이 양도받은 특허, 5억의 가치가 있는 특허를 출자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는 15억으로 다시 줄어들고요. 자본은 10억으로 늘어나는 거죠. 자본 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부채 비율은 150%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반 조건은 있어요. 예, 특허를 가치 평가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지 무조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그거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그 특허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치 평가를 통해서 부채 비율도 약간은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다. 그 내용이고요. 가지급 처리는 대표님들을 이제 법인 대표님들한테는 영원한 숙제시죠. 가지급금이 없는 회사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게 가지급금이니까 이것도 특허를 활용한다면 가지급금도 어느 정도는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해서 설명드렸고요. 이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특허를 가치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제 특허를 활용해서 가지급금을 해결한다는 것은 특허권에 대한 시가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진짜 이 특허가 가치가 어느 정도 진짜 나오는지 이 평가는 변리사님과 그리고 회계사님 그리고 간평사님 도움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FM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정도로 반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조건들은 지금 바로 보시면 특허 평가할 때 굉장히 유의해야 될 점입니다. 무조건 특허가 내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업 상황을 우선은 파악을 하셔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등록된 특허로 인해서 매출의 30% 이상의 기여를 했느냐 이거를 기본적으로 만족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업 부설연구소가 우리 기업이 있느냐 그리고 정관의 직무 발명 보상제가 규정되어 있느냐 이 부분도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정관상 직무 발명 보상 규정이 있는데 발명 보상을 한 번이라도 실행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법인의 특허는 법인 소유지 대표님 소유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특허 가치 평가를 해서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그거는 정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기업 상황은 정확하게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재무 구조예요. 아무리 좋은 특허가 있고 등록된 특허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의 재무 구조가 우선 우량해야 해요. 매출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만이 그 특허로 인해서 가치평가를 해서 기업에 반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도 역시 회계사님의 평가는 필요할 것 같고요. 기술이 굉장히 우수해야 되겠죠. 특허권의 기본인 신규성이나 진보성 그리고 이 특허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서 진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가치평가는 당연히 감정평가사분과 가치평가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될 거고요. 실질적인 가치평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척기간의 고려라는 거는 좀 드리기가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거는 뭐냐면 특허 가치 평가를 너무 업그레이드를 해서 반영을 했을 때 국세청에서 과세 당국에서 그냥 있겠나 이거예요. 당장에 지금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지금 당장은 부인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까지 계속 그렇게 이걸 묵히고 가겠나. 한 번에 이거를 만약에 부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5년 거 한꺼번에 이거 부인당하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정확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치평가를 해가지고 재무제표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치평가가 실질적인 가치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특허권은 이노비즈 신청서, 이게 이제 참고 자료인데요. 이노비즈 신청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출원 중 등록, 내 특허에 대한 권리 상태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노비즈 신청을 할 때 특허권은 거의 필수 항목이다라는 거고요. 다음은 벤처입니다.
벤처 확인을 받기 위해서도 보시면 연구개발 실적, 그리고 이 내용들이 보시면 다 특허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기술력에 대한 내용을 쓰게 돼 있고요. 쓰게 돼 있고, 세 번째는 뿌리기업이에요. 뿌리기업이나 소재 부품 전문기업 인증을 받을 때도 연구개발비 항목이 있고 주생산품이나 이런 개요를 쓰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허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가점사항으로 돼 있는 예, 정부 자금의 R&D의 기본 조건 중에 하나인 연구소 신고 내용이거든요. 처음에 연구소 설립을 할 때 상기업에 들어가서 신고를 할 때 이런 서류를 쓰는데, 여기에 보시면 연구 과제명, 그리고 연구 내용, 그리고 연구 개발비 항목이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특허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술력이나 특허 부분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이런 우리가 인증이나 뭐 인허비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특허는 필수 요건이다. 그래서 특허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는 한 번쯤은 우리 기업의 그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변리사님들과 우리 기술력을 협의해가지고 등록된 특허는 꼭 있으시면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예, 두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필수 요건 두 번째입니다. 연구 조직이죠. 연구 조직에서는 연구소와 이제 전담 부서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는 연구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구소의 조건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우리 기업에서 직접 연구소를 설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절차적인 것들을 이야기 드릴 거예요. 행정적인 것들. 연구소는 다 중요한지는 아니까요. 그래서 연구소와 전담 부서의 혜택을 먼저 보시면, 연구소 이제 상담하시다 보면 대표님들께서 그러시거든요.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하게 되면 뭐가 좋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한 장으로 이제 설명이 다 되는 거죠.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가장 큰 거는 연구 인력 개발비, 인건비죠. 연구 인건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25%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인건비는 또 그 판관비나 경상 개발비 항목으로 손비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조세 부분에서는 큰 거고요. 그리고 연구 전담부서도 역시 모두 세액 공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작은 부분이에요. 작은 부분. 이 연구소가 있어야지만이 정부 R&D 과제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은 벤처 확인이나 인허비지 인증, 이쪽에서도 연구소가 없으면 좀 불리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소와 전담부서가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연구소 부지에 대한 지방세 면제나 취득세 75% 감면,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혜택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린 거는 왜 연구소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R&D 과제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소가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구소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연구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연구소에 운용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기술력이나 제품을 그렇게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연구 전담 인력들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구소 신고제도예요. 신고제도는 현재 이게 2017년도 기준이거든요. 2017년도 기준으로 기업 부설 연구소가 거의 4만 개 기업이 있고, 그리고 개발 전담부서가 2만 5천 개 정도 해서 한 7만 5천 개 기업이 연구소 지금 신고가 돼 있고, 그리고 연구소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요건이 기업 부설 연구소와 연구 전담부서에 따라서 인적 요건이나 물적 요건으로 구분되어 있고,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이 맞춰졌을 때 설립을 하고 이제 상기업을 통해서 인정 신청을 하는 거죠. 인정 신청을 한다. 그래서 연구소 조건에는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인적 요건은 벤처기업이나 3년이 창업일로부터 3년이 되지 않은 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 전담요원이 두 분만 있으시면 돼요. 되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중소기업, 중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 전담요원이 3명,
3분 이상 돼야 된다. 그래서 인적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고요. 보시면 자격요건이에요. 전담요원의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요건이 약간 다르죠. 요건이 약간 다릅니다. 예. 기본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기본 조건은 자연계 출신, 자연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지신 분으로, 그리고 연구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아니면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이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고,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인적 요건을 전부 다 맞출 수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인력난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자동 똑같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을 더 완화를 시켜놨죠. 그래서 연구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연계 전문학사, 전문대학교죠. 전문학사 또는 동등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분들로서 연구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중소기업에서는 연구 전담요원 자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으로도 중소기업은 연구 전담요원 인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적 요건입니다. 물적 요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요. 그냥 심플합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만 이제 보실 것이 이 부분 원래는 물적 요건에서도 고정 벽체가 있어야 되고요. 별대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가 구분돼야 돼요. 그래서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하나 이 1번과 2번 즉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그리고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이 두 조건 같은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하의 칸막이 그러니까 파티션 같은 거나 아니면 책장으로 구분만 해도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물적 요건이 충족된다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물적 요건에서는. 그리고 연구소를 누가 설립할 수 있느냐? 예, 설립 주체입니다. 설립 주체는요, 설립 대상이 되는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기업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제외되는 기관, 이쪽만 아니라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구소는 설립 주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예요. 17개 분야인데 학원이나 소매를 하시는 기업들도 포함이 되더라. 그래서 쭉 나열해 놓은 거를 참고적으로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전담요원의 자격입니다. 자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 전담요원은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가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 분야 경력이 4년 이상만 있으시다면 마이스터나 특성화고 졸업자나 그리고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도 인정이 되더라.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격증은 이걸 말합니다. 처음에 이제 자격증은 기능사, 그리고 산업기사, 다음에 기사, 기능장, 기술사 순서로 이제 등급이 구분되어 있고, 이제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문대 출신이죠. 전문학사의 자격을 갖춘 곳으로 간주해준다라고 해서 중소기업은 자격증이 있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으시면 연구 전담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소 물적 요건, 연구 공간이죠. 연구 공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현판이거든요. 연구소 현판 같은 경우에는 현판 부착 의무가 있고요. 현판은 통상적으로 A4지 사이즈 정도 되면 될 것 같고, 멀리서 보더라도 여기는 연구소구나, 기업 전담
연구 전담 부서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면, 그 정도 크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테인리스나 플라스틱, 그리고 나무, 이런 반영구적 재질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현판의 기업부설 연구소 명과 인정받는 기업부설 연구소 명이 동일해야 된다. 즉 연구소를 설립 신고할 때 이름과 현판의 이름은 동일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 이거는 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 기자재죠. 연구 기자재에서 좀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것이, 실질적으로 연구를 위한 기자재는 모든 게 포함이 되죠. 근데 보신 것 같이 명시가 되어 있죠. 개인용 PC나 사무 책상, 팩스, 복사기, 모니터, 이런 사무 집기로 해당되는 것들은 연구 기자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규정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도면 그리는 거죠. 연구 조직도, 연구소 조직도 대표이사님, 그 회사의 인원들을 이렇게 조직도로 첨부를 해야 해요. 이거 같은 경우 양식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A4지나 아니면 그 한글이나 한글 파일이나 엑셀, 아니면 뭐 PDF나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직접 그 작성을 하셔야 해요. 작성하셔서 업로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작성해서 저장해 놓으시면 되고요. 연구소는 이렇게, 조직도는, 그리고 도면도 이제 직접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도면에서는 이게 보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이. 저도 이것 때문에 보정이 한번 나왔는데, 도면상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를 미터 단위로 반드시 표기해야 됩니다. 밑에 샘플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면적 계산식도 기재해야 되고요. 저도 이거를 한번 누락해 가지고 보정이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도면 예시를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도면을 위에서 내려봤을 때 있는 부서들을 이렇게 심플하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신 것 같이 제가 보정이 나왔던 거, 이겁니다. 계산식을 이렇게 써서 미터까지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 층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 층이 있을 때 층별 배치도를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연구소가 위치한 층 도면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 층에 3층에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 연구소를 확대한 도면을 하나 더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각 자리마다 연구원의 성함들 이렇게, 그리고 연구 기자재 위치, 그리고 밑에 계산식은 빼먹으시면 안 돼요. 계산식을 빼먹으시면 이게 보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크하셔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양식이 별도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직접 기업에서 그리셔야 해요. 그리셔가지고 업로드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찍는 법도 있거든요. 사진 촬영입니다. 현판이 붙어 있는 현판 사진을 확대해서 한 장을 찍으시고요. 출입문을 열고 안 내부가 보이도록 한 장 찍어서 첨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부 사진은 연구원분이 꼭 앉아 계셔야 해요. 전담 요원이 앉아 계시는 내부 사진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 장, 두 장, 그리고 반대쪽에서 한 장, 두 장 찍어서 내부 사진을 1과 2로 이렇게 첨부하셔가지고 준비해 놓으셨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연구소 이제 그 신청을 하면요, 설립 신고를 하게 되면 처리 기간이 있는데, 처리 기간은 7일로 돼 있거든요. 7일로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규정은 돼 있으나, 지금 통상적으로 이틀 정도면 인정이 되든가 아니면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보정이 내려오든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명시가 돼 있어요. 통상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 요청 또는 인정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연구소를 설립 신고를 하면 얼마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지 인정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시는데, 통상적으로 법정 기한은 7일이지만 통상적으로 2일 이내, 실질적으로 해보면 2일 정도 걸려요. 바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완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완 내용도 보완 요청을 받고 7일 이내에 바로 보완을 해주셔야 해요. 이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접수가 반려됩니다. 그러면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보완이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바로 보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소는 이제 설립되고 나서, 인정이 되고 나서, 연구개발활동 조사표라는 거를 매년 4월 달까지 제출해야 해요. 이거 온라인으로 그냥 설문지 같이 제출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출을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적이에요. 밑에 보시면 연구개발활동 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설문지 같이 작성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서 이제 보고를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매년 4월에 연락이 오기 때문에 4월에는 연구개발활동 조사표를 꼭 첨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셔야 된다,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연구소 취소가 돼요. 연구소 취소가 되면 1년 동안 또 연구소 설립 신고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개발활동 조사표는 꼭 참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라고 코이타라고 코이타에서 이제 신고를 하는데 온라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샘플링을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보시면 설립 신고 절차는 온라인 들어가면 이렇게 합니다. 기업에서 설립을 먼저 하고 선설립을 하는 거예요. 선설립을 해놓고 후신고를 해서 인정을 받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건 온라인에서 처리가 됩니다. 서류를 뭐 보내고 우편으로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전부 다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홈페이지죠. 홈페이지입니다. 코이타 홈페이지 처음에 메인 화면이고요. 로그인은 본인들 사업자 번호로 하시는 거예요. 사업자 번호로 로그인을 하시고,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연구소 전담부서 신고 관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와요. 여기서 설립 신고하기 클릭을 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기업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설립화면 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구소로 등록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전담부서를 등록을 하실 건지 이거를 선택해서 클릭을 하게 되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와요. 자가진단 화면으로. 그래서 자가진단 화면은 1번부터 쭉 9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예, 아니오를 체킹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아니오를 체킹을 하셔야 돼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예, 아니오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이 샘플링 화면에서는 1번과 7번만 아니오라고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기업에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실 때 읽어보시고 이게 잘못 체크되게 되면 자가진단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고 맞게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가진단이 넘어가면 이 화면 보시면 보정이 내려온 거예요. 보정이 내려온 공문이 이렇게 오거든요. 이메일로도 오고 문자로도 오고 동시 발송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보안 요청이라고 해서 1번, 2번, 3번을 보완해 주세요 라고 보정 명령이 오거든요. 이렇게 보정 공문이 오게 되면 7일 이내에 바로 보정을 해주시면 이 보정 사항만 보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보완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인정은 바로 이틀 안에 인정서가 오고요. 연구소 인정 전략들은 좀 있죠. 처음 해보신 분들은 도면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기자재는 어떻게 쓰는지, 연구개발활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성을 하시는지 좀 난감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쓰는지 이런 것들 전략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전략이라 하기는 뭐 하고요. 그냥 노하우에. 그래서 한번 직접적으로 해보시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소는 누구나 하실 수 있다. 온라인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온라인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연구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었고요. 보시면 세 번째, 필수 요건 세 번째입니다. 이제 재무제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R&D 정부 과제뿐만 아니라 뭐 융자든 아니면 은행의 어떤 투자를 받기를 원하든 재무제표는 무조건 보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무제표가 내 기업의 성적표거든요. 성적표이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잘 짜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은 대표님들께서 관심 있게 한번 보셔야 되고, 어떤 것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고요. 보시면 재무제표 관리의 필요성이에요. 재무제표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기업의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평가나 신용등급 선정에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여신거래 한도나 금리에도 반영이 되는 게 재무제표고요. 그리고 투자 의사결정할 때, 그리고 입찰 적격업체 판단할 때도, 그리고 기업의 R&D 의사결정, 그리고 정부 사업, 자금, R&D, 각종 인증, 이 연계된 각종 사업에도 반영되는 게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은 꼭 아셔야 되고요. 재무제표가 반영되는 게 나타나 있는 게 유동비율과 그 부채 비율도 재무제표를 보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절대적으로 한번 체킹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참고 자료거든요. 네. 기업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방법들이에요. 평가하는 것들을 그냥 외감 기업과 비외감 기업, 그리고 소기업일 때 어떤 것들을 보고 평가를 하고 어느 정도 어떤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거든요. 이게 재무제표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무 항목과 비재무 항목, 그리고 대표자님 항목까지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비중을 둬서 평가를 하더라. 그래서 재무 구조만 좋다해서, 재무 항목만 좋다해서 기업 신용이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더라라는 것은 참고적인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업 신용 등급 평가 모형입니다. 평가 모형.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개인들도 개인 CB 등급이라 해서 등급이 있죠. 신용 등급이 1등급부터 10등급이 있듯이 기업에도 신용 등급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업 신용을 등급 평가를 해놓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등급이 돼야지만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때도 굉장히 차별을 두거든요. 그 항목들이에요. 보시면 재무 항목과 비재무 항목,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것들이 약간 다르죠. 창업 기업용과 일반 기업용에서는. 그래서 내 기업이 일반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재무 항목에서는 어떤 것들을 체킹을 하더라,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고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넣어놨고요. 기업 재무제표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기업 재무제표 기본 검토 사항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에서 부채 비율이죠. 부채 비율은 내 자기자본, 처음에 출자했던 자기자본, 자본금과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합산한 자기자본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비율이죠. 비율이 200%가 우량하다고 평가 기준으로는 돼 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보는 이유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비율이죠. 유동비율은 단기 차입금을 얼마나 상환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유동비율이라는 거는 유동성이란 거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안에 자산화 시킬 수 있는 거, 이게 유동자산이고요. 1년 안에 갚아야 돼, 변제해야 될 부채, 이걸 유동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자산과 부채의 비율, 이게 150%로 유동자산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평가 요소죠. 이 부분이 안정성이고요. 그리고 수익성과 활동성, 이런 것들도 기관이나 은행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는구나 라는 것들을 대표님들께서는 좀 체킹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재무제표의 기본 검토 사항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 자료는 엑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력사항에만 재무제표가 있는, 재무상태표가 있는 내용들, 자기자본은 얼마인지, 유동자산은 얼마인지, 부채는 얼마인지, 유동부채는 얼마인지, 이런 엑셀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다 입력만 보고, 재무상태표 보고 입력만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는 몇 프로다, 유동비율은 몇 프로다, 평가 기준은 이건데 너무 높구나, 너무 낮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평가를 매년 해보시면 기업 신용도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예시로 올려드렸고요. 재무제표 분석에서는 요즘 트렌드는 현금 흐름도 봐요. 현금 흐름 등급, 현금 흐름표인데 현금 흐름표도 재무제표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회계사님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기업 재무제표에가 재무상태표와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신뢰할 만한 거는 현금 흐름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고요. 지금 기관과 은행에서도 현금 흐름 등급은 챙기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금 흐름 등급도 체킹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CR 등급이라고 하거든요. 현금 흐름 등급을 CR 등급 4등급 이상은 우량하게 본다. 그래서 최하위 등급이 CR 6등급이고요. 1에서 6등급까지 그 현금 흐름 등급은 나눠지신다. 그래서 현금 흐름도 역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트렌드가 그러니 우리도 그걸 쫓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참고 자료를 넣어드렸고요. 재무제표는요. 기본은 자본, 그리고 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 네 가지를 파악을 하는 게 R&D에서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고 재무제표에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자본, 부채와 자본을 합산해서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산에가 유동자산이 있는 거고요. 부채가 유동부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본에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뭐 자본잉여금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항목으로 저희가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을 계산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자산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유동부채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유동 비율을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항목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큰 테두리는 대표님들께서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지금 여기에 좀 참고하시라고 써놨고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가장 큰 재무제표 중에 하나인데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나오면 여기에 판관비를 빼게 되면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익률 중에서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액과 매출원가와 그리고 영업이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 흐름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지만이 재무제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한번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요 재무제표에서 재무비율이에요.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률 그리고 자기 자본 비용 그리고 이자 보상 배수 그리고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이 정도 여기에 지금 써드린 정도는 절대치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기관이나 은행이나 그리고 정부에서도 재무제표를 바라볼 때 이 정도는 챙기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올려드린 거고요. 기업 신용 등급이 중요하죠. 네, 개인 신용 등급이 중요한 것 같이 기업 신용 등급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기업 신용 등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개선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무제표가 결산돼서 나오면 그거를 반영해서 기업 신용 평가 회사들이 있거든요. 한국 기업 데이터나 뭐 이런 기업 그 평가 회사들에서 기업 신용도가 나오기 때문에 기업 신용 재무제표가 한번 잘못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기업 신용 등급을 개선시키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신용 등급은 개인 신용 등급처럼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표님들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알고 계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기업 신용 등급도 소홀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업 신용 등급을 제대로 관리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좋은지 기대 효과가 있는지 한번 써놨거든요. 보시면 금융 거래할 때 굉장히 우위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R&D 특히나 R&D 출연금 수익으로 기업으로 선정되기에 가장 유리하고요. 그리고 경영 효율화 면에서는 벤처나 이노비즈 그리고 메인비즈 기업 인증 이쪽에서도 굉장히 우위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공공 입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공 입찰에서도 낙찰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특히나 건설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공공 입찰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업 신용 등급이 굉장히 절대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신용 등급은 뭐 개인 신용 등급 같이 1등급, 2등급 이건 없고요. 예, 기업 신용 등급은 트리플 A부터 D 등급까지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통상적으로 보면 BB 등급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그래도 기본적인 등급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업 신용 등급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정성 부분에서 이것들을 체킹을 합니다. 유동비율이나 당좌비율, 차입금 의존도, 부채 비율, 이걸 안정성에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성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재무제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등급을 보시면 C등급이 있죠. C등급. 그리고 이쪽은 A등급, 그리고 여기는 2등급. 이자 보상 비율이 2등급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활동성이나 성장성. 이 항목들이 기업 신용 등급 평가할 때 항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보시면 A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A등급이 많다더라도 이 2등급과 위에서 보여드린 이런 C등급 이런 항목들이 평균점을 낮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 기업 신용도가 낮아졌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을 개선을 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점이 나오는 거죠. 평점이 B2 적정한 등급인데 이거를 B3로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보여드린 거 앞전에서 보여드린 그런 평균점 이하의 항목들을 개선을 시키면 기업 신용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도 한 번씩은 체킹을 미리 해 놓으셔야 해요. 예, 기업 신용평가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평균점 이하를 잡아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을 하시는 방향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세 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재무제표 굉장히 중요하고요. 연구소 중요하고, 그리고 연구소를 통해서 우리 특허나 기술력이 나온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세 가지가 정책 자금, 즉 우리가 말하는 R&D 자금의 기본적인 요소니까 그 부분들은 꼭 대표님들께서 알고 계시고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시간을 마련했고요. 여기는 이 이후부터는 기본적으로 조건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있으면 기업이 가지고 있으면 가점상이 되는 것들을 쭉 나열을 좀 해봤거든요. 이거는 간단하게 한 번씩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시도군 자금이에요. 시도군 자금. 각 시도군에는요, 중소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통상진흥원, 그리고 고용경제진흥원, 이런 식으로 각 시도군,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는 이자 지원도 해주지만 2차 지원을 주로 해주지만 판로, 수출 지원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자,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융자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중소기업 진흥원이나 고용경제진흥원 이 시도에서 지원해주는 이자 지원을 받으면 이자 부분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라고 해서 이 시도군 자금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루누리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두루누리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을 사회보험을 지원해 주는 건데 신규로 입사하신 분들은 90% 최대 90%까지 그리고 고용주 같은 경우에도 50%까지 사회보험을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업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상기업이에요. 네, 연구소를 설립신고를 하는 곳인데 연구소만 설립신고하는 사이트가 아니고요. 상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금 지원, 인력 지원, 그리고 판로 지원, 기술 지원, 조세 지원, 관세 지원 이 배너들이 있거든요. 여기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모든 정보들이 다 나열되어 있고 좋아요. 보시면 자금 지원에 들어가셔서 전체 내용 보기 하시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를 클릭을 하시면 과기정통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제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기업을 꼭 연구소 설립신고를 하는 사이트로만 기관으로만 활용할 게 아니라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많은 자료들이 있더라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계 분류 포털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내 기업이 그리고 내가 지금 법인을 설립하려는 기업이 어떤 산업 분류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해주는 산업들이 있어요. 중점 지역 업종이 어떤 것들인지를 여기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검색해보는 사이트거든요.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가 될 거예요. 여기도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우리가 지원 자금도 해주지만 여기에 청년 내일 채용공제 그리고 내일 채용공제 이거를 어디에서 하신지를 모르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청년 내일 채용공제는 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신청을 청년도 하고요. 고용하신 분도 청년도 하고 기업도 하고 동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중진공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거든요. 예, 거기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예,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트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벤처기업 확인하는 벤처인이라는 사이트예요. 벤처기업을 신청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이 벤처인에 들어오셔서 벤처 확인 신청하기를 해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옆으로 보시면 벤처기업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데 배너가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지금 내 기업 상황에서 자가 진단을 했을 때 벤처는 확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이쪽이에요. 예, 이거를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벤처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벤처인에 접속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뿌리기술 전문기업 확인이나 인증을 여기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면 여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국가 뿌리산업 진흥 여기에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여기 전문기업 지정 신청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뿌리기업 확인서는 여기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우편을 보내셔야 되거든요. 예, 가점이 굉장히 많죠. 뿌리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전국 과제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R&D 전문 과제를 하려면 뿌리기업 확인서나 전문기업 확인 인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신청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은요. 소재부품 종합정보망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셔야 해요.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전문기업 확인을 클릭하시고 온라인으로 다 진행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가 준비 서류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을 받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에서 거기에서 대출을 해주는 총액 한도 대출이라는 C2 자금이 있어요. C1 자금은 수도권, C2 자금 지방권. 그래서 C2 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은행의 기업들한테 저리로 대출을 해줘라, 융자를 해줘라 라고 해서 아주 싼 이자로 은행에 빌려주는 그런 자금들이에요. 그게 이제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C2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증도 굉장히 유용할 때는 유용해요. 그러니까 소재부품을 전문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제조업체 대표님들이라면 소재부품 종합정보망에 들어오셔서 전문기업 확인을 인증을 받아놓는 않으실 거다. 그리고 장애인 기업 확인서나 여성 기업 확인서 그리고 직접 생산 확인을 어디에서 하시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이걸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요. 공공구매 종합정보라는 사이트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전부 다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장애인 기업 확인서도 여성 기업 확인서도 그리고 직접 생산 확인도 여기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간혹 장애인 기업 확인서 같은 경우는 실사를 나오거든요. 여성 기업 확인서도 실사로 나오시고요. 근데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여기 등록을 해놓고 그 확인서를 받아놨더니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그걸 보고 연락을 오시고 주문을 해주시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확인서들을 받아놓으시면 가점 사항으로도 장애인 기업 확인서나
여성기업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뭐 융자 진행할 때 그럴 때 가점 사항으로도 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일자리 안정자금이죠.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도 온라인으로 바로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중소기업 확인서죠. 중소기업 확인서는 크게 가점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소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중에 하나거든요. 예, 뭐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나 중소기업 확인서나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의 서류에 중소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에 하나. 그러면 중소기업 확인서는 여기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재무제표나 회계적인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회계사님한테 연락을 하시면 바로 이쪽으로 업로드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여기서 발급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중진공 가점 사항이죠. 보시면 특성하고 인력 양성 사업이나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인증이나 그리고 성과 공유 이런 것들이 중진공 융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점 사항이 되기도 하지만 더 큰 게 있죠. 특성화고나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이런 인증을 여기서 받아놨다라고 한다면 병역 특례 지정, 업체 지정을 받을 때 가점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지방 테크노파크 이런 쪽에서 자체 자금, 자체 과제를 진행을 할 때 거기에도 추가점이 있어요. 가점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어디서 하시는지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중진공 가점이기도 하고 정부 자금의 그 가점 사항이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 사이트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이라는 좀 복잡하죠. 예, 여기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특성하고 인재 양성 사업 그리고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성과 공유제도 여기서 다 한꺼번에 진행이 가능하세요. 이 사이트에서 하시는 거예요. 가족 친화기업 굉장히 이것도 가점상이 많은 인증 중에 하나예요.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해주는 인증이고요. 인증을 받게 되면 지원이 인센티브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가점상으로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그 과제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있는 걸 캡처를 한 건데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항목이거든요. 여기에 가점 사항들을 나열을 해놨는데 일자리 창출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을 정부 지원 사업에 우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고용 영향 평가라고 했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이 평가 항목을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정이 제가 알기로는 30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것들을 평가를 하느냐 고용 증가 그리고 일자리 질에서 보시면 성과 공유죠. 성과 공유, 미래 성과 공유 협약. 아까 보여드렸죠. 중진공 그 사이트에서 이거 했었잖아요. 이거 10점. 그리고 내일채용공제 말씀드렸고, 청년 내일채용공제도 역시 가점상으로 말씀드렸고, 우리 사주와 스톡옵션. 이거는 정관에 반영을 하는 거죠. 기업 정관에 반영하는 거. 일자리 함께하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노동부 지원금 중에 하나예요. 예. 가족 친화 인증,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또 가점 사항이고,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중진공에서 아까 했던 거, 이런 가점 사항들이죠. 이제 쉽게 맞출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진행을 한 다음에 알고만 있다면 미리 맞춰놓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정부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이런 과제 사업에도 가점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점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들은 오늘 뭐 번외로 일부러 포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정부 R&D 자금을 위한 기본 요건 3가지
세 가지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기업에서 준비할 수 있다면 미리 이런 가점 사항들을 준비를 해놓자라고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조건들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R&D 사업을 과제를 누구나 준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미리 얼마나 대표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R&D를 또 그 기업을 성장시키시면서 꼭 R&D까지 그렇게 성공하셔가지고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